당신 엄마, 결국 안 도와주신대. 친정가게 정말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딱 잘라 거절해야 돼? 그랬어. 그래. 당신 엄마, 나한테 큰 소리로 화내셨어.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깟 돈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지영아, 이제 그만하자. 정말 그만하자. 무슨 말이야? 그만하다니, 지금 뭐라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처음엔 잠깐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친정 부모님 통신요금, 보험료, 관리비,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 처음엔 잠깐만 부탁할게라며 시작됐잖아. 근데 벌써 몇 년이야.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난 한 번도 따진 적 없어. 그건 우리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걸 왜 지금 와서. 아니, 지영아, 이제는 내가 말 좀 하자. 지금껏 당신 말만 들었으니까 이번엔 내 말 좀 들어줘. 그동안 내가 참은 거 당신 눈엔 안 보였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옆에 안 계시다고 해서 당신 엄마라니. 나도 이제 당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를 거니까 그리 알아. 아이 기저귀 살 돈이 부족해서 밤새 카드 내역 뒤적이며 울컥했던 적 있어.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자 폭탄 맞고 월급 받아도 통장에 돈이 하루도 안 남아. 근데 당신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 달에도 빠져나갔지? 라고 묻기만 했어.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 도대체 당신 엄마,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내가 거기까지 해줘야 해. 독촉장 쌓여있는 거 엄마가 보고 가셨어. 내가 안 되니까 엄마가 돈 보내주셨더라. 명절마다 당신은 친정부터 갔어. 우리 집엔 겨우 점심 지나서 가서는 1시간도 못 있다가 가고 우리 엄마 생일엔 문자 한 줄. 당신 엄마, 아버지 생일엔 외식에 선물까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어? 그건 그냥 그땐 상황이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아니야. 일부러 아니었어도 당연하게 여긴 거잖아. 그게 더 서운했어. 당신 눈엔 우리 집은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들러리였던 거야. 시댁은 의무감이고 친정은 가족이었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처가집 도와드리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그것도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진짜 그 정도야? 당신,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잖아. 이렇게까지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 말 안 했지. 내가 무슨 말 하면 당신 표정부터 굳었고 결국 내가 사과했잖아. 늘 그렇게 끝났어.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항상 걱정하시는 엄마, 아버지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참고 참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어쩌라고? 큰아들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김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70살 박인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워 결혼을 하면 남처럼 지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자식이 어려우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박씨 할머니도 결혼한 아들, 경제적으로 며느리가 어려워하길래 몇 번을 도와주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박씨 할머니는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 후 시댁과는 거의 담을 쌓고 지낸 며느리. 그 며느리 덕에 결국 아들이 일어서게 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속의 묵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박씨 할머니는 25살에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자, 첫눈에 반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이 좋다 하시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없었고 눈빛은 조금 무뚝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큰 박씨 할머니는 기댈 데가 없었고, 그런 박씨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기댈 수 있는 벽 같고 누워 쉴 수 있는 바닥 같았습니다. 무너질 듯 안겨도 튼튼히 받쳐줄 것 같은 그런 사람. 서울에서 만나 결혼하고 김포로 터를 옮겼습니다. 마땅한 집이 있을 리가 있나요? 옛날 한옥의 단칸방, 그게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연탄 보일러 올 때는 한옥집, 겨우 밥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살림살이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녔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마치고 인근 공장에서 일당을 받는 청소일을 했어요. 몇 달 돈을 모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싼 이불 하나 장만하고 라면만 끓여도 잔치였습니다. 하루는 생일이라고 남편이 수줍게 꽃을 내밀었어요. 이거 시장 앞에서 파는 거더라. 비싸진 않더라. 그 꽃 한 송이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잔소리 한마디 없이 버텼는데 신문 한 귀퉁이에 난 기사 하나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댔어요.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요. 그때부터 남편은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에 나가 하루하루 몸을 부서지게 일했죠. 밤이면 온몸이 쑤신다며 벽에 기대어 앓았고 손은 늘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어요. 한겨울에도 장갑 없이 일해서 손등이 찢어지고 그래도 다음날 새벽이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또 나갔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무릎이 아파도 말 한마디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구나. 그런 남편에게 할머니는 늘 밥을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국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숟갈. 그게 젊은 날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깐씩 나가서 계단 청소하고 구내식당 설거지도 하면서 쌀 한 포대 살 때마다 이젠 한동안은 걱정 없겠다 하며 서로 웃었습니다. 그 시절엔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누구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진짜 그랬고요. 땀 흘린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끼 밥은 먹고 옷은 입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보단 희망이 컸어요. 이 사람이 포기만 안 하면 좋은 인생이 다시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게 하나 해볼까? 당신 국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잖아.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국밥. 사람들이 집밥처럼 느끼는 그 한 그릇. 시장에 오래된 국밥집이 문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길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주인한테 가서 사정사정하고 국물 내는 법, 고기 손질하는 법 하나하나 배웠죠. 그게 할머니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고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부터 냈어요.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어서 오세요.
이 말이 목에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손님이 들어와 앉고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을 때 이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첫 그릇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데요. 가게는 작았고 손님도 뜸했지만 하루에 1명,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박씨 할머니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영수가 태어났고 2해 뒤엔 작은 아들 영민이가 세상에 왔습니다.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저귀 값에 분유가, 우유병 데우느라 가게 화구를 쓰기도 했고 한쪽 팔로 아기 안고 다른 팔로 국밥을 말았던 날도 수두룩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2 아이가 인생의 희망이었고 그 애들만 보면 하루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아이들은 정말 착하게 자랐습니다. 영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가게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구걸 비슷한 걸 하시며 서 계셨는데 박씨 할머니가 국밥을 말던 중 영수가 자기 도시락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그 할머니한테 건네더라고요. 이거 저희 엄마가 싸주셨어요. 드세요. 그걸 보고 너무나 기특하고 뿌듯했습니다. 영민이는 유치원 시절부터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뜨거운 육수를 쏟고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고는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아프지 말라고 하며 눈을 꼭 감고 있더군요. 그날 밤 손보다 마음이 먼저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형제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손님에게 물도 내오고 방학이면 가게 앞 유리창을 닦는 걸 서로 하겠다고 싸우기까지 했죠. 어느 날은 동생 영민이가 손님이 남긴 밥그릇을 치우다 엄마, 이 집 국밥은 왜 남기는 사람보다 다 먹는 사람이 많아? 하길래 박씨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끓이니까 그런 거야. 그 말에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커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될래.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속 깊고 서로 아끼고 형제끼리 장난도 많았지만 늘 서로를 감싸주었죠. 영수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영민이가 자기 용돈을 털어 형에게 학용품을 선물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꼭 안고 잤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커준 2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각자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도 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좋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앉아 우린 성공했지 하며 맥주를 나누던 밤들. 그 고단한 세월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느낌이었죠. 2 아들 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작은 아들 영민이는 활달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였죠. 결혼도 성격처럼 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은 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영민이는 밝고 싹싹한 은경이라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지영이를 봤을 땐 이 시대 젊은이들답게 무던하고 차분한 아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인사를 하긴 했지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고 말도 꼭 해야 할 말만 딱딱 골라 하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속마음이야.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니까. 처음부터 벽을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기도 했고 김치 담글 땐 지영아,
이건 이렇게 묻혀야 해 하며 같이 하자 했는데 저는 그냥 볼게요 하고 멀찍이 떨어져 앉던 모습에 거리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은경이는 첫인사부터 싱그럽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명절 전날이면 할머니 집에 먼저 와서 마늘 까고 배추 씻고 냄비에 육수 내는 것까지 척척 해냈어요.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 주말이면 앞치마 두르고 주문 받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도와줬습니다. 말도 잘했고 웃음도 많아서 손님들한테 사장님 며느리야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아이고 나는 며느리 복도 참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착하고 이렇게 괜찮은 며느리들까지 곁에 두고 이만하면 내 인생 참 복받은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부부 사이가 점점 비교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큰아들 부부와 작은 아들 부부는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은경이는 여전히 할머니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끔은 반찬 싸들고 와서 어머니, 이거 어제 해봤는데 맛있죠? 하며 새로운 요리도 내놓았고 할머니가 감기라도 걸렸다 하면 약도 사오고 설거지라도 못하고 있으면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 지영이는 해가 바뀌어도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명절날이면 늘 친정 먼저 들렀다가 점심때를 훌쩍 넘겨 겨우 얼굴을 비치고 예의상 웃는 듯한 인사 한 번 건네고는 어머니, 저희는 오늘 또 어디 들러야 해서요. 그렇게 식사도 하기 전에 슬쩍 빠져나가기 일쑤였어요. 한두 번은 이해했죠. 친정도 중요하고 이동도 힘들고 뭐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그러니까 정말 시댁은 그냥 의무처럼 들러야 하는 코스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심지어 생일이나 기념일도 문자 하나로 넘어갈 때가 많았죠.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 부부의 생일이면 미역국 한 냄비 끓여와서 국은 제가 끓였어요. 어머니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생일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딱 한 줄 보낼 뿐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간 해도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어떤 기대가 생기면 그만큼 더 실망도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한 번이라도 따뜻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큰 며느리는 할머니 가족에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반면 큰아들 영수는 변했습니다. 예전엔 집에 올 때면 활짝 웃던 모습에서 언젠가부터 자꾸 한숨을 쉬고 말을 아끼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가곤 했어요. 명절 때 와도 밥을 먹으며 웃는 일이 없고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눈빛을 보며 무슨 일 있구나 싶었지만 괜히 묻는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아이도 아니었기에 그냥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지영이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가족들이 살아온 방식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정이 많은 집에선 정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듯 큰 며느리도 할머니를 이해 못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멀게 느껴져야 했을까요? 그러다가도 작은 며느리 은경이가 웃으면서 안아줄 때면
그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영이의 조용한 무표정 뒤에 그 아이만의 세계가 있었고, 큰아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롭게 버티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이었습니다. 뉴스에선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거리두기니 비상조치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람들 얼굴엔 마스크가 씌워졌고 거리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박씨 할머니 국밥집도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회 넘게 아침마다 육수 끓이고 손님들 자리마다 국밥 올리던 가게였는데 문을 열어도 하루에 손님이 2~3명 올까 말까 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했고 원래는 사람들 말소리와 장사꾼들의 큰 소리가 넘치던 곳인데 이젠 바람소리만 가게 유리창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된 시기엔 가게 문을 열었다가 점심도 되기 전에 닫기도 했죠. 어떤 날은 반찬까지 다 준비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남편과 둘이 밥상을 마주하고 말없이 앉아 싸늘해진 국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옆에 있던 칼국수집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판을 내렸고 몇 년째 함께 장사하던 김밥집은 결국 보증금도 건지지 못하고 빈 가게로 바뀌었어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텅 빈 거리만 바라보며 우리도 곧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할머니 남편도 말없이 장부만 뒤적이던 날이 많았습니다. 장사하느라 손에 물마를 날 없던 사람인데 이젠 그 손으로 자꾸만 전기세, 가스요금 고지서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구석에 앉아 그동안 할머니 부부가 끓여왔던 수천 그릇의 국밥을 떠올렸어요. 그 국밥을 먹고 따뜻하다고 부모님 생각난다고 말하던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 다 잊은 걸까? 손맛도 할머니 부부의 정성도 세월도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건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1명, 2명, 낯익은 얼굴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직 영업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여기 국밥 아니면 식사를 못 하세요. 포장이라도 돼요. 그냥 이 맛이 생각나서요. 그때 처음 할머니 가게가 그냥 식당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배달도 안 하던 할머니 가게에 전화로 주문을 넣기 시작했고 일부러 먼 데서 찾아와 가게 앞에서 기다렸다가 포장해 가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한 아주머니가 이 국물 먹어야 감기 안 걸린다고 우리 엄마가 꼭 사오라 그랬어요. 하며 국밥 2그릇을 싸갔고 한 젊은 남자는 군대 전역하고 처음 밥 먹은 데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꼭 오고 싶었어요. 하고는 계산하고도 배달팁이라며 10,000원을 더 놓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할머니 부부는 조용히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았네. 육수만 끓인 줄 알았더니 마음도 끓였던 모양이야. 매출은 이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직접 싸들고 가는 손님, 택시 타고 와서 5인분 포장해 가는 손님, 육수 따로, 고기 따로 포장해 달라는 까다로운 요구도 기꺼이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가게는 작고 조용했지만 손님들과의 정,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됐습니다. 세상은 멈췄지만 가게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알아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또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과 매일 밤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이야. 이 국밥, 그냥 밥이 아니었어. 우리의 인생이고 사람들의 기억이었어. 그 이후로도 가게 문을 하루도 허투루 열지 않았습니다. 그 한 그릇에 담긴 세월을 다시 정성껏 끓여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부부는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하고도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해 설명절이었습니다. 설 전날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할머니는 전날 새벽에 시장에서 산 재료들을 꺼내 놓습니다. 오전엔 전 부칠 재료 다듬고 오후엔 나물 손질, 저녁엔 탕국 끓이기. 그 모든 게 끝나야 명절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의 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은경이는 아침 일찍 가게에 들렀다. 바로 할머니 집으로 와. 앞치마를 두르고 마늘을 까고 나물 재료를 씻고 부엌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함께 일하다 기름이 튀어 팔에 물집이 잡혔는데도 어머니, 이거 금방 식어요. 괜찮아요. 하며 웃으며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 은경아, 괜찮으면 좀 쉬었다 하자. 했더니 쉬면 더 힘들어요. 얼른 끝내야죠. 하더군요. 그렇게 밤늦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다음 날 아침엔 남편과 함께 제사상을 차리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설은 아무래도 큰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보니 혹여나 이번에는 먼저 와 있을까? 그 작은 기대를 마음 한쪽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가까워올 무렵 큰며느리 늘 그랬던 것처럼 각 2시가 넘은 시각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큰며느리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 흔한 과일 바구니 하나, 떡 한 팩 없이 말 그대로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한마디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식탁 끝에 슬쩍 앉더군요. 할머니는 괜찮은 척, 자연스러운 척 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요. 근데 저희는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서 올해는 못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상 차리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 눈치를 보더니 부엌으로 와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 올 줄 몰랐어요. 전 그냥 오늘도 저희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뭐 항상 그래왔는데. 그래도 너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속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내내 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물을 따라다 주고 음식을 덜어주며 마치 큰 며느리 기분을 살피느라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런 둘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옆에 와서 국을 데웠습니다. 어머니, 형님 힘든가 봐요. 그래도 명절인데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탁엔 전도, 탕국도, 잡채도 다 있었지만 누구 하나 편하게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두어 번 젓가락을 들더니 저희는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저녁에 지인 부부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앞치마도 안 들고 상도 안 치운 채 자기 접시만 싱크대에 툭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거실. 그제야 작은 며느리가 수저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 시댁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정성껏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빠지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마워. 그 아이는 그냥 우리랑 안 맞는 거지. 나도 노력했어. 말도 붙여보고 음식도 싸줘봤어. 근데 안 열리더라. 마음이. 그날 밤 작은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갔고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어머니라고 시어머니라고 대접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가족처럼 함께 식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데 그의 설 차린 음식은 많았지만 할머니 마음은 빈 그릇처럼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그날 만든 반찬들을 떠올리며 내일은 뭘 끓일까, 손님이 얼마나 올까 생각하며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밤중 조용하던 방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화면을 보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더군요. 혹시 애라도 다쳤나,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기 속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5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저기 지난달 돌잔치 기억하시죠? 집사람 친정 쪽에서 거의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대부분 결제했거든요. 장소 대관, 식대, 사진, 답례품까지 다 제 카드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돌잔치 말입니까? 우린 돌잔치 날짜도 장소도 나중에 문자로 통보받았고 그날엔 겨우 식사만 하고 조용히 나왔던 아무 상의도 받지 못했던 자리였어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영수야, 지영이네 친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냈어야지. 왜 내가 그 비용을 다 내?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냥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안 하려고 하면 지영이가 너무 예민해져요. 그러면 또 집안 분위기 무너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맡게 됐어요. 비용을 우리 형편에 맞게 했어야 했는데 장모 의견만 듣고 크게 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하니까 답답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평생 말 한 번 크게 내지 않던 아이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구나. 그동안 며느리 뒤에서 조용히 모든 걸 감당하며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그럼 요즘 계속 이런 식이었니? 그쪽 일 생길 때마다 내가 다 내고 다 처리하고 있었던 거야? 큰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 돌잔치 날 바쁘다는 이유로 겨우 인사 한마디 하고 떠났던 큰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날 할머니에게 요즘엔 이렇게들 해요. 어머니, 라고 말하며 시댁을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했었죠. 이게 요즘 방식이라면 할머니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무리하게 계획한 돌잔치 비용을 아들이 결제할 동안 큰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밝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 부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식사 한 끼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밥을 지으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영수가 돌잔치 비용을 다 냈대요. 카드값이 밀려서 돈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얼굴이 요즘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요. 할머니는 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돈을 보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그날 밤 한숨을 덜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할머니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5시에 눈을 떴고 전날 밤 끓여둔 육수에 불을 올려 국밥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지 손님이 적을까봐 걱정도 됐지만 또 추울수록 국밥 생각난다며 단골들이 올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시간은 밤 9시 반. 고객이 끊긴 후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박씨 할머니는 하루치 수익을 정리하고 고기 국물 튄 조리대를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고기 삶은 냄비를 닦으며 내일은 사골이랑 머릿고기도 조금 더 삶아야겠다며 메모를 했죠. 그날따라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하다며 먼저 집에 갔고 할머니는 혼자서 뒷정리를 끝마친 후 냉장고에 남은 나물, 조기구이, 무생채를 소분해 반찬 봉지에 담았습니다. 요즘 영수 얼굴이 많이 말라 보였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건가.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과 몇 번 먹을 만큼의 국을 담아서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초인종만 누르고 반찬만 두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꼭 아들 얼굴을 보고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집안엔 아무런 기척도 없었고 무릎 아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봉투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색이 바랜 고지서들이 발밑에 우수수 흩어져 있었고 봉투마다 연체, 최후 통보, 압류 예정 같은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꿈인가 싶었습니다. 현관에서 멍하니 고지서만 바라보다가 할머니는 거실로 발을 옮겼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할머니 모습을 보고 놀라 일어섰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고지서를 몇 장 들춰봤습니다. 통신요금 3개월 연체, 카드요금 연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엔 전기와 수도 단전 및 단수 대상이라는 문구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게 뭐냐? 이런 고지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밀린 거야? 전화비에 카드 요금에 관리비까지? 할머니는 고지서를 하나씩 집어들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 와중에 반찬 봉지는 터지고 반찬 국물이 거실 바닥에 흘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달 월급 받아도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생활비 남기는 건 포기했고요. 지영이 친정 부모님 통신요금, 보험료, 관리비 그런 게 다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어요. 한두 달만 도와주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젠 뭐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달엔 대출도 안 돼요. 이젠 정말 못 버티겠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뼈 빠지게 키운 그 착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몰리고 있었던 걸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정말 뼛속 깊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앞은 뿌옇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수북한 고지서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던 영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와 앉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와줘야지. 도와주자오. 지금 안 도와주면 저놈 무너진다. 우리 뭐 하려고 돈 모았냐? 이럴 때 쓰자고 모은 거잖아. 그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키워보려고 앞으로 몇 평이라도 더 넓혀보자며 차곡차곡 모은 돈. 그 돈보다 지금 아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 다음 날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1270만 원을 큰아들 계좌에 넣었습니다. 돈을 보낼 땐 손이 떨렸고 큰아들한테 그 돈으로 뭐부터 막아라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냥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건 그 뒤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건지 당연한 줄 아는 건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엄마 죄송해요. 잘 살아보려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께도 말씀드려주세요. 전화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문자 보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서 저 아이한텐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을까?
시댁은 돈만 대주면 되는 그런 곳인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는 단정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음식 준비를 하던 가스렌지에 불을 줄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친정 가게가 폐업 위기인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국통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국물 몇 방울이 튀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끓어오른 게 할머니 속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알고 하는 말이니? 내 친정 부모님 가게까지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큰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식이면 부모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머니와 저는 가족이니까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 우린 내 가족이니? 가족이면 명절에 와서 전 한 장이라도 부치고 내 생일에 국이라도 한 그릇 끓이지. 넌 항상 친정엔 이틀 3일씩 머물면서 우리 집엔 점심도 안 먹고 도망가듯 갔잖아. 친정 부모 생일엔 선물 사고 외식하고 난 문자 한 줄 받는 게 전부였어. 그래도 참았어. 근데 이제 와서는 돈이니? 우리 아들이 내 친정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숙였고 할머니는 그 모습조차 이제는 싫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에서 나간 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없던 늦은 오후 불을 다 꺼놓은 채 주방 한켠에 앉아 끓이지도 못한 국물이 식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이라는 말에 목숨 걸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과 가게 꾸릴 때도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 입에서 나온 가족이란 단어는 낮에 내리쬐는 햇살도 비도 아닌 오직 필요한 날만 꺼내 쓰는 우산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로 문을 열고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짓부터 거칠었습니다. 입술은 꼭 다물린 채 표정엔 짜증이 묻어 있었고 현관문을 닫을 때는 평소보다 문짝이 세게 퉁 하고 울렸습니다. 거실에선 큰아들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TV 화면이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친 자기 얼굴을 멍하니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지만 손가락은 단 한 번도 채널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 물을 들이켜며 식탁에 털썩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담담했지만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결국 안 도와주신대. 친정가게 정말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딱 잘라 거절해야 돼? 말끝이 매서웠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말투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빛은 늘 무기력하고 멍하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엔 오래 눌러 담은 분노와 허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고 그 침묵 끝에서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랬어? 큰 며느리는 그대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엄마, 나한테 큰 소리로 화내셨어.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깟 돈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큰아들은 아주 작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을 열 듯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하자! 정말 그만하자! 큰 며느리는 멍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만하다니, 지금 뭐라는 거야? 큰아들은 등을 곧게 세우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처음엔 잠깐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친정 부모님 통신요금, 보험료, 관리비,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 처음엔 잠깐만 부탁할게라며 시작됐잖아. 근데 벌써 몇 년이야.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난 한 번도 따진 적 없어. 큰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걸 왜 지금 와서? 큰아들은 손바닥을 번쩍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가 대화를 막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지영아, 이제는 내가 말 좀 하자. 지금껏 당신 말만 들었으니까 이번엔 내 말 좀 들어줘. 그동안 내가 참은 거 당신 눈엔 안 보였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옆에 안 계시다고 해서 당신 엄마라니. 나도 이제 당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를 거니까 그리 알아. 큰아들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기저귀 살 돈이 부족해서 밤새 카드 내역 뒤적이며 울컥했던 적 있어.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자 폭탄 맞고 월급 받아도 통장에 돈이 하루도 안 남아. 근데 당신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 달에도 빠져나갔지? 라고 묻기만 했어.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 도대체 당신 엄마,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내가 거기까지 해줘야 해. 독촉장 쌓여 있는 거 엄마가 보고 가셨어. 내가 안 되니까 엄마가 돈 보내주셨더라. 큰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당신은 친정부터 갔어. 우리 집엔 겨우 점심 지나서 가서는 1시간도 못 있다가 가고 우리 엄마 생일엔 문자 한 줄. 당신 엄마, 아버지 생일엔 외식에 선물까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어? 큰 며느리는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땐 상황이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큰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과 단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일부러 아니었어도 당연하게 여긴 거잖아. 그게 더 서운했어. 당신 눈엔 우리 집은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들러리였던 거야. 시댁은 의무감이고 친정은 가족이었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처가집 도와드리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그것도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을.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멍한 눈빛을 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진짜 그 정도야? 당신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잖아. 이렇게까지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 말 안 했지. 내가 무슨 말 하면 당신 표정부터 굳었고 결국 내가 사과했잖아. 늘 그렇게 끝났어.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항상 걱정하시는 엄마, 아버지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참고 참았던 거야. 지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더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어쩌라고? 큰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 챙겨.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 당분간이 아니라 이젠 우리 여기까지야. 큰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큰아들은 짧게,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너무 오래 너한테 맞추며 살았어. 너무 오래 나를 잃어버리며 살았어. 이제 그만할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큰 며느리는 무너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참고 살아왔던 남자의 마지막 단호함이 공기를 가르고 방안을 내려쳤습니다. 큰아들은 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엔 결혼하고 지금껏 눌러왔던 슬픔, 억울함, 그리고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결국 아기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힘도 말할 용기도 남지 않았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의 친정집으로부터 전화가 큰아들에게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던 그 순간, 낯선 번호로 걸려온 그 전화는 큰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위 지금 괜찮어? 지영이한테 얘기 들었어. 혹시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큰아들은 어색하게 예라고 대답했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큰 며느리의 부모님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분 다 말끔한 옷차림에 굳은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오시죠. 큰아들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두 분은 신발을 벗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장모는 마주 앉은 큰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 우리가 너무 몰랐어. 지영이가 우리한테 도와줬다고만 했지. 사위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자네한텐 한 번도 직접 감사 인사를 한 적도 없네. 정말 미안하네.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우리 집이 지영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냐. 가게도 요즘은 다시 돌아왔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편이야. 근데 지영이가 외동딸이라 뭐든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게 있어. 우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겠지. 하지만 그게 사위한테 짐이 된 줄은 몰랐어. 옆에서 듣고 있던 장모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는 우리 지영이한테 도움 안 받을게. 그리고 사위한테 받은 것도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싶어. 부디 오해하지 말아줘. 우리가 무심하거나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야. 그저 모르고 살아왔던 거야. 그 순간 큰아들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말보다 눈빛에서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장인, 장모도 처음 보는 표정으로 큰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들은 국밥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당황했지만 두 분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저희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앞치마를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의자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지요. 안사돈은 눈가가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영이가 도와준다는 말만 믿었어요. 딸이니까 부모 챙기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 돈이 그 시간들이 다 사위의 희생이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지영이가 철이 없었더군요. 다 제 잘못입니다. 딸을 그렇게 키운 제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벽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깥 사돈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 딸 바보예요. 그동안 받은 정성, 받은 돈, 받은 시간, 그걸 다 본인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린 이제부터라도 딸이 제대로 가족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조심스레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예전 그 당당하던 며느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 말과 행동,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전 그동안 받는 건 익숙했지만 주는 법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큰 며느리의 말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형식도 체면도 아닌 어디선가 꺼내놓은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남편한테도 사과했어요. 이혼하자는 말 들었을 땐 너무 충격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늘 가족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 안엔 제 가족만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진짜 달라지고 싶어요. 늦었지만 어머니 곁에서 진짜 며느리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런 말 한 번으로 다 풀릴 거라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면 나는 기다릴게. 가족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 이후 큰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혼자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 재료와 제사 음식 준비거리를 사오더군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고사리 무쳐볼게요. 어머니처럼 안 될지 몰라도 배워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투, 그 자세,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홀에서 주문을 받고 고기 국물 내는 법을 배우고 반찬 세팅하는 법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가끔은 작은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주방에서 수다를 떨고 웃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 오래 묵은 한 덩이가 쓱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단번에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할머니 역시 쉽게 마음을 다 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꾸준한 행동은 서로를 다시 가족으로 인정하는 계단을 한 칸씩 오르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큰아들, 작은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우리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이 된 기분이야. 할머니는 말없이 국물 한 국자를 떠서 아들 그릇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박힌 서운함은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게 딱 한 걸음 한 발짝만 내딛어도 그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면 두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칩니다. 큰 며느리도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옆에서 전을 부치며 웃음꽃 피우는 모습을 보면 참 오래 걸렸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며느리는 가족이라는 자리에 진짜 마음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건 사랑만으론 안 되는 사이고 시간과 용기 그리고 말이 필요했던 거겠지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씨 할머니였다면 그리고 아들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